반갑습니다. 전동석입니다. 반갑습니다. 10단지, 11단지는 잘 아시다시피 지리적으로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함께 추진합니다. 1단지, 2단지 함께하고 3단지, 4단지 함께하고 5단지 단독으로 하고 6단지, 7단지 하고 8단지 단독으로 하고 9단지 단독으로 하고 10단지, 11단지 같이 하고 12단지 단독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단지, 11단지를 함께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통합추진위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준비추진위원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일은 치우치지 않고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서 올바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결과 좀 비록 늦었지만 우리 아파트가 지리적인 위치나 또한 주민들의 호응도를 봤을 때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이래 생각하고 가장 좋은 명품 아파트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10단지 11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 추진준비위원회는 오늘 중요한 발걸음을 이제 시작하지만 위원들과 함께 선행하는 아파트 추진하겠습니다. 선행한다는 뜻이 아니고 좀 늦게 했지만은 빨리 준비하는, 그렇다고 내실 있지 않은 준비를 하지 않고 빨리 준비하는 아파트가 되겠다. 두 번째는 만들더라도 명품 아파트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생각은 그거잖아요. 분담금이 얼마인가, 또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이득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게 이제 관심사항일 텐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그 권익 보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 3대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한동의 최고의 명품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려면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아서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할 것입니다. 많이 부족한 점 여러분께서 채워주시고 겸손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제가 정말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업체 다우 MNG 프로젝트, 그러니까 PM이라고 하는데 전체 PM 관련 총괄 본부장으로 있는 공호승 이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도시정비 사업에 제가 한 10여 년을 실질적으로 또 현장에서 있었고, 최근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 목동 그 14개 단지, 그다음에 상계동, 그다음에 또 강남에 또 있는 큰 유사한 단지에 있는 그 삼풍, 그다음에 이제 그 부산에도 뭐 큰 단지가 있고, 그래서 이른바 사업 시행의 방식을 이 재건축 조합을 통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식에 있는 현장도 많이 있고, 최근에 새로운 트렌드로 움직이고 있는 그 신탁 방식, 그런 현장에서 저희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의도 시범은 잘 아시겠지만 여의도 시범이 최근에 이제 도시 정비계획이 수립됐고, 거기서 오래됐는데 거기도 이제 그 한국자산신탁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고, 한토시는 또 아시겠지만 이제 이 신탁 방식 재건축의 거의 이 선두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같이 함께 설명회를 가지게 돼서 대단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그 재건축은 대단히 아주 긴 여정입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시작을 하면은 10년 이제 준공하고 우리가 입주해서 우리 내한테 등기가 들어오려고 하면 10년이 걸리는 작업이고, 이게 늦어지면은 또 20년이 되는 데도 있고, 제가 옛날에 저기 그 반포에 있는 아파트 거기 있었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시기에 시작을 해서 우리는 준공 입주도 다 끝냈는데 우리 길 건너 바로 거기는 아직도 건축 심의하고 있거든요. 뭐 유사한 다른 예로 아시겠지만 엄마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도 이제 조합 설립해서 20-30주 동안 헤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 법적인 안정성을 유지해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소유자분들이 일치 단결해서 하나의 목표로 해서 움직여져야 된다. 뭐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단계는 어떤 단계냐? 우리가 해방 이후에 건준 아시죠? 건국준비위원회 단계. 뭐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우리 국가를 경영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실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투표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국회의원도 없고
대통령도 없고 아무것도 행정각부 수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건국준비위원회 단계인데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혼란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국가를 수립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과정이 있다.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지금 초기에 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한테 이게 마음속으로나 큰 성원을 해주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재건축 사업은 우리가 여기 안전진단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절차를 이게 한 10단지, 11단지 현황은 잘 아시겠지만 여기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3,000세대예요. 이 3,000 지금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3,000세대인데 이 세대가 통합을 재건축하게 됐다는 대단히 큰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단지가 되면은 우선 공사비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비 절감도 가능하고 이후에 아파트 단지가 대단지가 생길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기존에 우리 그 요새는 아파트가 대단히 수준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다양한 그 인프라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에 대단지고 그리고 관리비도 적게 들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강남의 그러니까 그 레미안 퍼스티지나 그 다음에 반포자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최근에 생긴 이런 단지들이 거의 지금 뭐 2,000세대, 3,000세대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준공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로 볼 때는 현재가 3,000세대인데 앞으로 준공 입주를 하게 되면 뭐 이 정비 계획이 나와 봐야겠지만 5,000세대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단지가 되는 거죠. 하나의 그 새로운 도시급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게 10단지하고 11단지가 기존 용적률이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건물 전체가 이 대지 안에 요 대지 안에 건물이 위로 쭉 올라가지고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는가거든요. 이게 적으면 적을수록 여기에 만약 집 한 채만 있다 그러면 엄청나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용적률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토지의 비율이 결정된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재건축 뭐 아파트를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요 용적률을 보셔야 돼요. 기존에 갖고 있는 용적률을. 크게 재개발, 재건축 이 두 개를 합해서 정비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어들이 대단히 생경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보시면은 재개발은 그냥 이게 빌라나 단독주택을 아파트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재건축은 아파트로 짓는다. 그래서 우리는 재건축 정비 사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건축이 할 필요성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좀 더 편하게 살자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돈 벌자 하는 거 이 두 가지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단히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빠르면 10년 여기 착공부터 여기까지가 4년 걸리거든요. 요새 딱 표준이 철거부터 4년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꽤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래서 지금 엄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20년이 넘었어요. 지금 20년 넘은 아파트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의 절차를 우리가 그러니까 절차를 정확하게 지키고 그다음에 이 정부가 규제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걸 빨리 피해서 빠른 속도로 이 과정들을 진행시켜야 된다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왜 재건축은 빨리 가야 되는가? 뭐 적기가 왔을 때 그거는 우리가 중요한 게 규제의 문제입니다. 규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재건축을 바라보면은 우리 아파트 사람들은 내가 재건축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부는 이 문제를 그렇게 바라보진 않아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정부는 이게 재건축 재개발을 대단히 공공의 어떤 이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정부가 임대 아파트 좀 더 많이 넣지? 그 법률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반을 그러니까 상한 법정을 반만 내라 그러는데 정부가 법률을 바꿔가지고 야, 너 그거 돈 많이 버니까 훨씬 더 많이 내놔. 그러면 우리 부담금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 어디죠? 지금 분양가 상한제, 분상제는 지금 강남 상구하고 용산구만 돼 있는데 앞으로 목동 저기 지금 토지 그래 허가제가 되는데 거기가 지금 폭발이 되면은 거기 분상제 묶이면요 가구당 1억, 2억 이상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왜 절차를 빨리 해야 되냐면 그런 이 정부의 규제 문제도 우리가 빨리 적기에 해서 빨리까지 돌파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이게 재건축이 돼서 예를 들어서 15억이 됐고 20억이 됐다. 그러면은 그게 시간이 10년이 8년이면 그게 복리로 이야기하면 딱 2배가 돼요. 돈의 가치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안전진단은 이렇게 이런 절차로 다 했을 겁니다. 아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최근에 정부가 안전진단에 관련한 이 규제를 풀었어요. 빠른 속도로 뛰던 것 바로 되게끔 이렇게 풀고, 그래서 과거에 지금 목동 같은 거 이제 시작을 스타트를 했는데 안전진단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지난 몇 년 동안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요게 이제 조만간 그 신탁사에서 이 부분을 설명할 텐데요. 안전진단이 끝나고 나면은 요 구역을, 우리 아파트를 요 안에, 요 구역 안에 이렇게 짓고 이런 이 경계를 정하고, 그게 정비구역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 새 아파트의 경계를 정비구역.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채우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울 건가, 그게 정비계획이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비구역과 정비계획은 한 방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러면은 꽤 많은 시간이 들어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이 토지에 대한 어디 하는 게 아니고 뭐 위로 뭐 앞으로 뒤로 이래가지고 대단히 큰 규제가 많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시간이 1년 반. 그리고 돈도 모금해야 돼요. 여기 같으면 이 단지 같은, 이 2개 단지 같은 한 최소 5억, 20억까지. 그럼 이 돈을 모금 또 하려면 또 머리 아프지 않겠습니까? 누가 내겠어요? 그럼 또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최근에 이제 이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 새 아파트에 대한 이 공급이 떨어지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고 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정부가 안전진단이나 이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이게 규제다고 이 규제를 혁파를 해야겠다, 그런 판단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조금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 신탁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설명하실 건데, 이 도시정비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법 101조 개정안이 나와서 이런 절차들을 없애고 나중에 한 방에 정리를 하겠다 하는 그런 그 법률안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고, 이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는 경기도에는 토지동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2까지. 원래 법률에는 2 이하로 돼 있는데, 그러면은 이 동의서 진구하려면, 동의서를 받으려면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세월 다 보내는 겁니다, 지금. 강남에 여기 한 1,800세대, 그 지금 동의서 진구하는데 21% 진구하고 끝이에요.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뭐 어디서 또 반대하는 사람 나오고 이러면 아무것도 못 하는, 그럼 세월 또 2년, 3년, 5년 보내고 또 정부 바뀌면 또 안 되고, 그래서 또 세월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조만간 정리가 될 것이다 하는 거고, 이게 정비계획에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에 내용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 사업의 명칭도 하고 구역 면적, 이러면 용적률 체계 뭐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이걸 다 만들어야 돼요. 이 요구를 만드는데 돈이 많이, 아까 말한 10매덕이 들어간다, 돈을 모금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하고, 이 절차들을 또 보통이 아닙니다. 이런 절차들이 이게 구하고 그다음에 이게 시, 나중에 이게 광역시까지 해서 전체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우리가 안전진단은 아파트를 부숴도 되냐 마냐를 묻는 거고, 정비계획은 아까 말한 이 틀을 정하고 어떻게 지을 건가를 정하면은 이제는 이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른바 이 추진 주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또 문제예요. 이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해야 되는데, 추진위원회 설립하는 게 처음에 추진위원회 이전에 또 예비 추진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이분들이 동의서를 또 받아가지고 여기 토지동 소유자 50%를 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또 시간 걸리겠죠. 그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또 정관도 만들고 이러면 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한 3년, 4년, 5년을 보낸 데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동의서도 못 받고 있다가 뭐 하고 또 추진위원장 교체되고 뭐 하고 뭐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쭉 하고.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이런 업무를 한다. 앞으로 여기 우리가 조합 방식으로 이 문제를 가져갈 때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핵심은 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고 동의서 받고 승인 신청서 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합은 지난 40년 동안 우리 정비사업, 450 정비사업을 주도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다 재건축 조합, 재개발 조합, 뭐 조합에 뭐 비리니, 조합에 뭐 똑똑한 뭐 조합장이니 뭐 어떤 이 문제가 나오는 게 다 이제 조합인데, 이 조합이
이제 민간에서 이 사업 시행의 주체, 시공은 공사하는 그냥 큰 모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인이 조합이에요. 조합이 시행자인데 이 조합이 이제 민간에서는 크게 조합이 있고 이제 도시정비법 2006년도에 도시정비법 2016년도죠. 도시정비법 개정이 발의되어서 신탁사가 이른바 사업 시행의 주체로서 조합을 대신해서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민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H, IH, 뭐 GH, 뭐 그런 공공도 사업의 시행의 주체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합 설립을 하려면요, 또 동의서 또 받아야 돼요. 계속 동의서는 그래서 계속 뭘 받는데 도장 찍으라고, 그게 끝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도장 받고 하는데 다 돈이고 비용이거든요. 그게 총회해야 되고 이런 앞으로 더 큰 장소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토지정 소유자 3분의 2, 토지 면적의 3분의 3, 75%를 받아야 돼요. 75% 받아야 됩니다. 이 받으려면 여기 3,000명이면 75% 받으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요것도 동별 동의는 가반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요거는 이게 이 법률의 취지가 이게 큰 평형은 난 안 하고 싶은데만, 예를 들어서 나 살기 좋고, 근데 여기가 한 10% 되고 이 80% 되면 이 사람들이 이른바 다수결로 하자 이래가지고 몰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버릴까 싶어서 이런 제안도 둔 겁니다. 재건축에. 그래서 주인적 제거. 그래서 여기 또 하고 나면 창립총회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방식들이 쭉 가고요. 그래서 최초의 창립총회가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창립총회가 뭐냐면은 최초에 우리가 1948년에 정부 수립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 사업계획안을 만들고, 이거는 헌법을 만드는 겁니다. 정관. 그 다음에 대통령 뽑고 뭐 국회의원 뽑고 이렇게 행정각부 수반을 뽑는 이런 일들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나면 이제 나중에 유엔에서 이런 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구청에서, 관할구청, 관할지자체에서 니네들이 정당하게 조합 설립을 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부분을. 근데 이제 이게 절차상의 하자가 또 있어요. 하다 보면은. 그래서 저희가 정비업, 도시정비업체가 이런 부분들이 이런 절차상의 하자를 하지 않게끔, 그리고 동의서의 적격 요건들을 제대로 체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법률에 의해서 도시정비업체를 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 하다가 조합 설립이 무산된 데가 숱하게 많아요. 조합 설립이 무산된 데가. 그건 뭐냐면 이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든지, 선거 과정에 뭐 문제가 많았다든지, 그래 조합 설립이 무산된다. 그럼 또 새로 시작해야 돼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조합장 있고 이사가 이렇게 있는 거고 감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요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는 요건이죠. 5년 이상 소유를 하면 되고, 외부에 살더라도. 그 다음에 거주자이면서 스님일 직전 3년 동안에 1년 이상 해야 된다. 그리고 조합 대표자는 스님일까지 관리처분까지는 거주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고, 이건 나중에 한번 조합 방식으로 하실 때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보시면 되고, 대의원회는 국회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합 집행부를 견제를 하는 기능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회는 전체 국민 투표하는 겁니다. 총회는 그렇게 보시면 아주 간단하죠, 그죠? 쉽죠? 총회에서 조합장 직권으로 국민투표에 붙일 수도 있고, 똑같아요. 이게 붙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조합은 5분의 1 이상이 요구를 하면은 총회 소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의원 3분의 2에서 요구를 하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헌법 체계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설립 동의서를 하고, 이제 여기 사업 시행 인가, 계획 인가라는데 이게 참 말이 어렵죠. 이 앞에 건축심이나 이런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 인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빨리 사업시행 인가부터 받아놓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뭘 받아놓자. 이게 뭐냐면은 대세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우리 여기 사업시행 인가를 딱 받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위에 이 인허가 당국에서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공원 여기 놓고 임대아파트 얼마나 뭐 어떻게 하고 뭐 하는데, 나중에 만약에 정부가 바뀌었어, 야 임대 좀 더 넣지, 뭐라는 거예요. 한번 딱 규정. 왜냐하면 이게 이 법적 안정성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딱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꼼짝을 못해. 그래서 사업시 인가를 빨리 받아놓자 하는 데가 많아요. 사업시 인가를 빨리 놓자. 그 다음에 착공을 빨리 하자. 착공은 분양. 착공을 하게 되면 분양 부분이니까. 근데 사업시 인가를 빨리 받아놓자 하는 게 좋을 때,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세적 효과가 있다. 사업시 인가는 이때는
이때는 토지점 소유자 4분의 3이 동의를 해야 돼요. 아까 75%처럼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토지점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파트를 몇 층으로 할 건지, 용적률을 몇 프로 할 건지, 공원을 어디 배치할 건지, 임대 아파트를 어떻게 할 건지, 동강 거리는 어떻게 할 건지, 평형대를 어떻게 할 건지 모든 게 다 결정돼요. 완벽하게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걸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교통 이런 것도 많이 하게 지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말이 여기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시공자가 참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시공자가 이 좋은 시공자가 들어와서 좋은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시공자는 원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박원순 정부 때 그렇게 하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시공사들이 이 조합 설립 단계부터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 들어왔다가 이때 뽑을 수 있으니까 법률에는 이때 뽑을 수 있어요. 왔다가 이게 자꾸 공사비 올리고 그래요. 뭐 한다고 하러 저를 올리고 조합은 잘 모르니까. 근데 박원순 정부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안 돼. 아예 사업시행 계획이 딱 나오면 전부 다 뭐가 다 평형대 나오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 안에 뭐를 넣겠다고 다 나오니까 그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시공자 뽑으면 더 이상 돈 올려달라는 소리를 못 할 거 아니니,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부터 지금 이 과정이 꽤 길고 지난한 과정인데 돈이 없잖아요, 조합에. 그 돈을 누가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합에 이 단계부터 비리가 생기는 거예요. 막 업체들이 들어와가지고 업체들이 돈을 주려고 주는 게 아니고 걔들이 돈을 막 넣어요,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조합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 시공자 선정을 여기서 뽑게한 걸 바꿔가지고 지금부터 원래 법 그대로 조합 설립 인가부터 뽑게하는, 아까 말한 그런 문제를 없애는 거 하나 하고, 처음부터 설계하고 시공이 같이 코워크를 하면은, 일을 함께 하면은 이 설계 다 해놓고 시공자 들어와서 또 다 바꾸고 다 새로 없애고 그런 바보짓을 안 하기 때문에 함께 일을 해서 가라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뽑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아니니까. 이 관리처분은요, 이게 참 이건 대단히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관리처분은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내 재산을 니네들이 관리해서 수입 나고 비용 나는 거를 그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처리해라는 겁니다. 이게 말 자체가. 그래서 말이 어려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담금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시간을 그래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이거는 사진 하나 찍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에 나오는 요거만 아시면 모든 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요거는 아주 간단한 산수인데 심지어 전문가들도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간단한 거고 요걸 알아야 돼요. 반드시 요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은 이 보세요. 내가 어디 아파트 투자를 할 때 요걸 딱 봐야 돼요. 그럼 지금 여기도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자, 재건축 하지 않은데 좋아. 여기 사업성 좋아. 도대체 내 돈을 얼마에 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젊으신 분들은 이 아파트를, 새 아파트를 또 연끌해서 사실 수도 있고, 은퇴한 또 연세 많으신 은퇴한 어르신들은 나 이제 이게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새 아파트 지어서 그래 어쩌란 말이냐, 분담금 나오면 어쩌지, 이런 고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다들. 그럼 한창 지금 장년층들은 애들 교육비 나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거기 이제 그럼 돈이 얼마에 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요. 그래서 내가 돈을 얼마 내느냐 하는 거는, 요 종후자산은 새 아파트 가격에 빼서 내 권리가액을 빼는 거예요. 이 권리가액을. 그러면은 이 권리가액, 그럼 이거는 다 이해하셨죠? 그렇잖아요. 새 아파트, 새로 살 아파트 빼기 권리가액. 그럼 내가 지금 35평에 사는데 35평으로 가고 싶어, 새 아파트. 그러면 새 아파트 35평의 가격, 이건 이 가격이 어디냐면 일반 분양자들에 파는 가격하고 달라요. 이 가격은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이 시중에 한 120원짜리 한다. 그럼 감평이 더 높을 수, 종자산 가격이 일반 분양가보다 더 높을 수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사업성이 안 좋았을 때, 조합이 떡이 돼가지고 이게 막 돈이 엄청 들어가, 공사비 최근처럼 올라갔을 때, 오히려 보시면은 이게 새 아파트 35평을 조합에서 주는 가격이에요. 거기서 내 권리가액을 빼는데, 그죠? 이거 이해하셨죠?
요 권리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여기 중요한 거예요. 요 종주자산, 요거는 감정평가를 해요. 요거도. 그러니까 현 아파트도 감정평가하고 새 아파트도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사가 두 분이 와서 평가를 하는데요. 평가를 해서 요 비례율을 파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 비례율은 이른바 투자 수익률이라 보시면 됩니다. 내가 삼성전자를 1억을 투자했는데 여기서 20%를 벌었어.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원래 내 자산을 투자를 해서 요 비율을 곱해가지고 내 권리가액. 그래서 이게 비율이 높을수록 뭐가 좋겠어요? 내 권리가액이 높아지죠. 내 권리가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분담금은 줄어든다. 맞죠? 그래서 공사비가 오르면은 이제 문제가, 공사비가 오르면 여기 높아질 거 아니에요? 분자가. 공사비가 지금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 비례율이 떨어지겠죠. 비례율이 떨어지면 내 권리가액은 줄어들잖아요. 최근에 현장에서 재건축 사업을, 재개발 사업을 포기한 데가 엄청 많아요. 저희 강북에 초기 막 들어갔다가 지금 다 올 수도 없댔어요. 이 용적률 200, 기준 용적률 200% 이상 되는 건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래요. 옛날에는 그거 다 하려고 그랬거든. 지금 안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은 분담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근데 우리는 다행히 아까 용적률이 뭐 150인가 170인가 그렇죠? 사업성이 매우 좋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복 받은 데입니다. 여기는 특히 목동이나 여기 같은 경우는 대단히 복 받았고 CS 이 부분을 대단히 빠르게 지원을 해줬고 그래서 대단히 복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요게 중요한데요. 요 비례율. 이거 보세요. 요 종전자산에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게 내 혼자 여기 아파트에 살면은 보세요. 내 혼자. 그러면 내 종전자산 하나 넣고 총수익 총비용 빼면 되지 않습니까? 내 혼자 집 지으면. 근데 우리가 집단적으로 돈을 투자한 거예요. 어블리 가지고. 무려 3,000명 가까이가 함께 돈을 여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말도 많고 달도 많고 다 나도 돈 투자했다고 난리인데 여기에 이 사람들의 전부 종전자산을 다 더하는 겁니다. 더해서 수입은 뭐냐면은 일반 분양한 사람한테 일반인들 팔은 거.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많이 팔면 팔수록 우리는 더 많은 수입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적률이 중요한 거예요. 많이 지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조합원들한테,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매각하는 가격. 요새 또 정부가 임대아파트 매각 가격을 또 엄청 높여줬어요. 더블로 높여줬어요. 그게 좋은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내 분담금은 이런 메커니즘에서 결정된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죠. 좀 복잡하죠. 이거는 뭐 앞에 거를 제가 좀 세부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이거 한번 보실래요? 요거는 꼭 이거를 막 높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3,000명 중에 나만 높이 주면 땡큐죠. 그런데 다 높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종전산 가격이 보통 보면 조금 가격이 시가보다 낮아요. 이걸 안 높여줬다고 조합장 문을 닫아 조합 해산하고 난리 나는 데 있어요. 바보들이죠. 왜? 이걸 높이는 순간에 뭐가 되겠어요? 비료율이 떨어지잖아요. 비료율이 떨어지면 권리가격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 종전자산을 100원짜리를 200원으로 높여봤자 높였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높일 수도 없지만 200원을 높여봤자 이 부모가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똑같아요. 비료율이 100에서 50으로 떨어지잖아요. 똑같은 일이에요. 근데 심지어 머리도 두르고 막 난리나 결사항전한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는 종전자산의 가치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쓸 거 없어요. 신경 쓸 거 없다. 그거는 뭐냐면 내가 현금 청산받고 도망갈 때 그때는 결사항전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고 그 종전자산을 높여주는 걸 반대해야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래서 내가 현금을 청산받고 나갈 때는 많이 받아야죠. 그런데 모두가 함께 투자를 할 때는 이 돈이 적으면 적을수록 없다. 내가 100원을 넣고 돈을 많이 버는 거하고 200원을 넣고 그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내게 왜 내 재산이 이거밖에 안 되냐. 시가는 10억인데 왜 8억밖에 평가를 안 했니? 뭐 조합장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여기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익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한번 보세요. 이 사업에 대한 우리 조합 차원에서 사업 시행 출제의 관점에서 이익이 이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개발 이익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는 겁니다. 총 수입은 일반 분양은
시중가로 파는 겁니다. 그죠? 잘 해야지 미분양 나게 안 게끔 걔들도 일반 분양가도 먹을 게 조금 있게끔 하는 가격으로 팔아야겠죠. 그죠? 팔고 요거는 감정평가사가 하는 겁니다. 예, 좋은 가격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임대 매각은 이제 하고 임대 안 지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임대 요새는 임대가 다 좋아요. 같이 썩 거고 다 해서 그럼 임대가 SH나 LH 국가가 이른바 이 전세하는 사람 주인이라 생각하면 그렇게 나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를 안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신에 법정 상한까지 올리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다 요즘 강남이고 어디고 다 임대를 넣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프리미엄은 아까 말한 시가 빼기 이거 감평가 물론 이게 역전될 수도 있어요. 사업성이 안 좋으면은 반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 최근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짓고 났는데 일반인들이 뭐 100원에 샀고 우리는 90원에 샀다. 그죠? 새 아파트를. 근데 짓고 나니까 뭐 이게 120원이 됐어. 그럼 또 시세 차익도 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생각하시고 여기는 또 단지가 좋고 위치도 좋고 하기 때문에 대단히 서울에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위치에 있고 사업성이 대단히 뛰어날 것이다. 그래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이제 이주 착공 철거인데요. 요 단계는 사실상 우리가 개입할 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래서 좋은 시공자를 뽑아서 제대로 짓게 해야 되고 거기에 감리나 이런 부분을 컨트롤을 잘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이 사업을 진행해 가야 된다. 그런 말. 요게 4년 철거 포함해서 포함하고 여기서 요까지 단계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른 현장에 갔을 때 조합 방식이나 어딘가 하는 건데 우선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우리가 지금 건준 단계다.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지금 위원장분들이나 지금까지 고생한 분들이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건데 이 단계에서 우리가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함께 도와주셔야 되고 여기에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 이제 다음에 이게 생기면은 오염돼서는 안 된다. 어떤 한테도 오염이 되는 순간에 이제 그때부터는 코 끼고 발 끼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중이 반드시 옳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대의원들이 근데 대중이 내가 오염이 됐다. 그러면은 대중이 뭐라 그러면 말도 못해요. 이 사람이 잘못됐는데 대중이 다수가 잘못됐는데도 그러면 내가 깨끗하고 제대로 되면 돌파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오염이 되면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 주체가 대단히 깨끗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향후에 이 사업 추진 주체를 구성할 때도 잘 해서 경륜도 있고 깨끗하고 뛰어나신 분들 그 세 가지 요건을 갖추신 분들을 잘 해서 왜냐하면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우리가 국가는 조금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만 이건 내 재산이 전부가 걸린 문제예요. 우리 뭐 사실 현금 빚이 많지 어디 뭐 현금을 많이 갖고 있겠냐 집 한 채가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재산을 맡기는 건데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고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는 1015동 504호 살고 있고요. 네. 지금 저희 광명여기도 노후도시 특별법으로 지정이 돼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분당에서는 지금 되게 선도지역을 선정한다고 해서 이제 많이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모두 속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저희도 이제 그 선도지역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신탁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뭐 그 속도를 기존 조합 방식에서 어느 정도 줄여서 빠르게 이제 조합원들의 이익 실현이나 뭐 최종 이제 신축 아파트로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끝입니다. 우리 공보부장님께서 우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 노후도시 특별법은요 지금 이제 100만 스퀘어미터 이상 되는데 정부가 이게 원희룡 그 국토부 장관 때 지금 이제 최근에 집값이 다시 이제 움직이고 그러니까 정부가 또 겁을 먹었어요. 과거에 그런 또 케이스가 생길까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법률안이
이른바 집값을 빠른 속도로 안정시키기 위한 이른바 이 시그널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이 특별법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저희도 이제 그때 스터디를 했는데 이 절차가 대단히 복잡해요. 그래서 법률이 만들어지고 행정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토종 소유자 또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 선도지구를 구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 방침을 수립을 해야 돼요. 이 이제 경기도지사가. 그 다음에 또 기초단체에서 기본 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돼 가는 겁니다. 그러고 그렇게 그 과정이 1년의 과정을 다 하려면 앞으로 향후에 우리 여기 하려면 또 한 5년 이상 걸려야 될 걸요 아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여기보다도 이제 여건이 더 안 좋은데, 아까 여기 제가 그 신탁의 도시정 비법 101조 특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노후 신도시법은 그 특례에 적용받기 어려운데, 그리고 안전진단 비용을 못 걷는데,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못 걷는데, 그 다음에 그 이제 거기서도 지금 정확하게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도대체 이 국가에 내놓는 부분이 도대체 얼마가 되는지 사업성에 대한 그런 정확한 그것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하면 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는 항상 뭘 할 때 항상 뺏어오려고 그래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여기는 이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스피디한 프로세스가 있는데 굳이 그걸 가질 필요 없고, 안전진단 비용도 이미 다 끝났잖아요. 안전진단도. 그래서 안전진단 비용 모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거 그 하나, 뭐 그 위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겠다는 거 둘. 근데 용적률 세상에 공짜는 아무것도 없어요. 용적률 상향시키면 그만큼 임대료 많이 뺏어가기 때문에 그럼 아파트가 대단히 고밀도 개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그거를 찾아봐야 되고, 그리고 분담금의 개요나 이런 부분들은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그 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하려면 이 동의서 받으려면 이 전체를 다 받아야 되는데 이 14개 단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그게 더 좋다는 그것도 없고, 그 현실적으로 이걸 동의서를 진구하는 것 자체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나요? 그 신탁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 신탁 특례법을 받게 되면은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하지 않은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들을 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신탁 특례법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주장하면은 신탁해서로 갈라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까봐 저는 이제 중립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탁 특례법은 여러분들한테 호재입니다.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만 합의가 되면 빨리 할 수 있어요. 내 집 지어줘. 그 다음에 내가 얼마 내면 돼.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정리하는 것은요 이제 전문가들이 합니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아무튼 약간의 답변이 좀 안 됐을 수 있지만은 약간 공부가 되면 나중에 제 사무실 한번 오세요. 그러면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사무실 어디냐고요? 여기 영동문고 206호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요. 영동문고 206호에. 제가 그 선거하고 나서 아직까지 그 사무실 작은데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또 질문 한 분 더 받겠습니다.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사모님 드리세요.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11단지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요. 여기 아까 가장 중요한 게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은 용적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10단지하고 11단지는 분명히 용적률 차이가 났었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를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저희가 그렇다고 11단지가 용적률이 더 크니까 더 많이 선점해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세대수가 더 중요한데, 맞습니다. 또 세대수는 10단지가 2000세대고 11단지가 1000세대였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한쪽씩은 지금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러면 통합 지금 재건축 했을 경우에 다른데 이런 사태가 있을 경우 어떻게 협의를 해서 가는지가 정말 제일 궁금합니다. 네, 중요한 말씀하셨고요. 통합 재건축은 아까 말한 그 단지마다 위치나, 그죠? 그다음에 단지뿐만 아니고 그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위치나, 그다음에 조망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반포 저기 4차 같은 경우 한강 작은 데가 뭐 20평대 이런 데가 한강 조망권을 갖고 있고, 옛날엔 조망이라는 게 그래 중요하지 않았잖아요. 올림픽 때로 시끄러 죽겠는데 그랬는데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은 조망권이 대단히 중요한 그 가치가 됐고, 근데 과거는 또 다르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세에 반영이 됩니다. 되고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라는 거를 국가가 전문가들을 이제 세워서 둔 거는 감정평가가 자기 자격증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친구만 하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국가가 이 뽑는 감정평가 하나, 그 다음에 소유자들이 뽑는 감정평가 하나 해가지고 그런 말씀하신 그런 아까 말한 뭐 이 내가 갖고 있는 토지 아까 용적률이 낮을 수도 좋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은 그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지분이 바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감평은 그걸 평가를 해요. 그럼 아파트 단지 내에도 1층이 있고 10층이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 다 이게 감평이 하나하나씩 다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거 아파트 다 부술 건데 근데 지금 현재의 사용 가치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갈등 부분들은 그 지금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 가치는 그대로 반영이 된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같이 함께 이 재건축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정리가 된다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권리가에 아까 말한 권리가에 내 종전자산의 가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제일 좋은 데로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그룹 안에서는 이제 추첨하는 거고, 동호 추첨하고 그런 메커니즘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정확히 아는데 10단지는 168%가 그래요. 그죠? 11단지는 조금 작을 거예요. 155. 그러니까 한 10%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계산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그 권리를 지켜드려야죠, 당연히.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아니 이건 아니죠. 당연히 그거는 계산에 의해서 그 똑같은 권리를 인정하실 겁니다. 155%, 이게 10단지는 168%, 그다음에 11단지는 155%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그걸 상계시킬 수 있는 계산법이 있을 겁니다.